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7, 8월 실전 문제반 첫날입니다. 그죠? 예. 자, 첫날 법 시간을 오늘 시작할 텐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7월달, 8월 때부터가 사실은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스킬에 훈련을 해야 되는 계절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뭐 기본적인 내용들, 이런 내용들 숙지하는데 바빴을 텐데 7월 달부터는 어쨌든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는 암기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스킬을 많이 좀 익혀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스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뭐 새로운 것에 대처할 수 있는 스킬,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이제 공통점이지. 그런데 이제 실수를 안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맥락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과목마다 좀 성격이 다른데 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목마다 맥락적인 스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시문을 일단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제시문을 잘 독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 이것이 이제 실수를 막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요즘에 이제 법은 계속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다른 과목과의 좀 차이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론, 그 다음에 사회문화, 그 다음에 정치 이런 파트는 이제 같은 주제가 반복되는데 문제는 법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출제가 안 된 부분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영역이 확대가 되는데 이 확대가 되었을 때 이제 중요한 거는 범위를 어디에다 설정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법은. 그러니까 범위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범위 설정을 잘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범위를 설정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7, 8월부터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점수 커트라인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컷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높은 상태에서 예전에는 실수를 안 하면 됐는데 그냥 컷이 낮을 때는 실수를 안 하면 합격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문제 난이도 자체가 쉽다 보니까 컷에 몰려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합격자 이제 부분을 분포도를 보면 이게 커트라인이라고 치면 이쪽에 이제 많은 합격자들이 1차 합격자들이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2차가 조금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유있게 2차를 준비하고 합격에 좀 다가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실수를 안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영역이 확대되었을 때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한두 문제를 더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목을 해서 시험 전략을 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암기하고 그 다음에 스킬적인 측면들을 주로 이제 9월 달부터 해서 11월 달까지 정리를 했다면 올해부터는 7월 달부터 이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여러분들이 문제 연습을 통해서 뭔가 숙달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숙달하기보다는 특히 이제 초수생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숙달보다는 어디에 집중되느냐 암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맥락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암기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입형이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좀 막막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7월 달부터 해서 11월 달까지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을 암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스킬적으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좀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7월 달부터 정리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고 합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일단 이번 7, 8월 강의 목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강의 일정을 한번 보시고 강의 일정은 7주차가 되어 있고 8주차에는 온라인 모의고사가 실시된다는 거 일정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강의 목표하고 주요 내용들을 보면 내용 선정 기준은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여기 나와 있는 1번이 사실은 법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반복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법은 반복 출제가 되는 부분이 크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걸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 기출 주제 밖에 있는 주제 중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요 주제가 있는데, 그냥 법은 이제 이런 거죠. 반복 출제가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한 50%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주제 밖에 있는 주제들이 거의 한 50%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커버를 해야 될 거는 이 50%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 50%는 실수를 안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이 50%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정해서 학습을 해야 될지, 이걸 대비를 하시는 게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춰가지고 강의 내용 구성하게 되는데, 일단은 매주마다 해야 될 진도마다 중요한 문제들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모의고사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보충해야 될 것들을 실전 문제, 예상 문제를 통해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야 될 내용들, 그런 내용들은 핵심 주제하고 쟁점 정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제시문하고 그 다음 핵심 주제, 쟁점 정리,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정리하고 암기를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문제를 푸는데 급급해 하지 마시고, 제가 분석해드리는 제시문의 어떤 분석 내용들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 핵심 주제하고 쟁점 정리를 암기하는 것, 그게 복습의 주 내용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특강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교육학 다이제스트 특강도 한번 시간 나시면 뭐 부분별로 필요하신 부분들 좀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합격생들 중에는 저한테 연락을 준 친구들이 우리 강의할 때는 왜 이런 걸 안 했냐, 그냥 찍어만 주셨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어쨌든 그때는 시간이 없었고 이번에는 뭐 한 만들어 본 강좌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주차 진도별 모의고사부터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파트는 법의 기초하고 그 다음에 헌법 총론이 되겠어요. 우선 이제 법의 기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험 같은 경우에는 법의 기초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법의 기초 파트가 시험에 들어가는 시험이 뭐 회사 입사 시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능,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임용, 딱 요까지가 이제 이 법의 기초 파트인데, 그래서 법의 기초 파트에 다루고 있는 문제 부분들이 사실은 요즘에 계속 물어보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들이 많다, 생각보다. 자, 그래서 일단은 1번부터 정리를 하는데, 1번은 뭐와 뭐의 비교냐면 법과 도덕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 법은 법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강조한 입장이고요. 도덕을 강조한 입장은 자연법주의, 자연법 사상가들이 주로 강조한 입장들이다. 이걸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법과 도덕을 구별하려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이 역사를 첨예하게 대립해 왔는데, 예컨대 기역주의자들은 법과 도덕을 구분하기보다는 법을 도덕에 포함시키려고 한다. 자, 이 입장이 바로 뭐냐? 자연법주의자예요. 그래서 자연법주의자들은 법은 도덕을 실현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비슷한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실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자연법주의자들의 주장이다. 그 다음에 이제 법과 도덕을 실현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바로 그 이야기고요. 법실증주의자들은 법과 도덕을 엄격하게 구분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입장에서 뭘 부정하지? 자연법을 법으로서는 부정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또 이제 살펴볼 내용이 바로 법과 도덕에 대한 구별 입장인데, 이거는 기출에 나왔던 거죠. 칸트 입장입니다. 칸트에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바로 뭐였어요? 외면적 합법성, 그 다음에 도덕의 내면적 도덕성.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외면적인 합법성과 관계돼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법에서 제일 강조되는 다른 규범과의
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강제성이에요. 제가 매번 강조했던 거. 그러면 이 강제성이라고 하는 것과 이걸 중심으로 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법과 도덕의 비교 성질은 뭐냐? 타율과 자율입니다. 타율과 자율.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켈젠은 법의 개념을 이제 어디에다 국한시키느냐? 켈젠, 한스 켈젠이 바로 대표적인 법 실정주의자죠. 이 사람은 당연히 어디에? 실정법에 국한시키고, 그 다음에 자연법의 존재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과 도덕을 당연히 분리시키겠죠. 법의 독자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19세기 말이 되면 라데부르 같은 경우는 다시 법과 도덕의 재결합을 시도를 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법의 이념에 있는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나타나는데, 정의는 여기 나온 대로 도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럼 기억에는 뭐가 들어야 되죠? 자연법적인 도덕. 됐죠? 그러면 자연법과 대비되는 법이 뭐야? 실정법이죠. 자, 그래서 핵심 주제 및 쟁점에 보시면 법과 도덕의 구분론은 어디에 시작된다? 법 실정주의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법은 실정법이고 도덕은 자연법으로 비교를 하는데, 이때 자연법은 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지. 그 다음에 법과 도덕의 이론론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한다고요? 자연법주의자와 그 다음 도덕에 비롯되어서 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페이지상으로 볼 때 핵심 주제 및 정리는 맨 뒤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6페이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주제와 쟁점, 정답 부분을 분리시켜놨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어디 있냐? 페이지 16부터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뒤에 내용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의 주제는 뭐냐면 정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시험 문제 한 번 또 출제가, 예전에는 법의 이념이 중요했는데 요즘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워낙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평균적 정의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주로 보면 얘가 어디에서 영역되죠? 평균적 정의하면 사법 영역에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동등하게 취급되는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면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 손해에 동등한 배상 금액이 결정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평균 정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배분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지? 국가가 개인에게 어떤 기준에 따라 배분을 할 것이냐, 분배를 할 것이냐. 이게 바로 배분적 정의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라고 하는 개념을 일단 구별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평등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배분적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하자면 평균 정의는 급부와 반대급부, 손해와 배상, 범죄와 형벌 등에 있어서 등가 관계, 핵심 키워드는 딴 게 아니죠. 등가 관계고요. 교환, 보상, 산수적 정의. 이게 키워드가 됩니다. 평균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동의적 가치 질서라고 하는 관점이고, 개인 간의 횡적 질서, 관계 규율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배분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국가와 개인, 단체와 개인 이런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그래서 단체가 맞죠? 이걸 몫을 어떻게 나눠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배분적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배분이 되냐면 사회 공헌도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비례적이고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정의, 배분적 정의의 본질은 누구죠? 정의의 본질은 배분적 정의가 본질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뭐가 나오지? 배분적 정의는 분배하는 자와 분배받는 자와의 관계고요. 그래서 이쪽은 종적 상하 질서 관계. 평균 정의는 뭐라고? 개인 간의 횡적 질서 관계. 이거 다시 한번 상황과 맥락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 간의 횡적 질서 관계는 주로 법 영역이 어디입니까? 사법. 그죠? 민법 같은 사법이고요. 그 다음에 종적 상하 질서 관계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법들은 뭐지? 공법.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라드브루에 따르게 되면 근본적 형태의 정의. 근본적 형태의 정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배분율 정의죠. 파생적 형태의 정의는 뭐지? 평균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 파생적 형태의 평균 정의 역할이 뭐냐 그 이야기인데, 그 역할은 배분적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그게 바로 이제 평균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라드브루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를 인용하면서 정의의 근본적 형태는 핵심 주제 및 쟁점을 한번 보세요. 자, 식사를 하시고 나니까 좀 정신이 없죠? 예, 좀 더 잠을 깨시고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라드브루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를 인용하면서 정의의 근본적 형태는 뭐라고 부릅니까? 배분적 정의. 이것의 파생된 형태가 평균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 정의는 배분적 정의라는 공적 작용이 견제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의 기본적 기본권 보장 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바로 이거죠. 자, 보세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청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 두 사람에게 어떻게 했지? 한 사람은 면허정지, 한 사람은 면허 취소라고 하는 것을 했단 말이지. 이건 뭐죠? 배분적 정의의 실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A와 B 두 사람 사이에 과연 동등한 관계, 동등성, 등가성이 과연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같은 운전인데 얘는 왜 운전면허 정지되고 얘는 운전면허 취소돼 있지? 그런데 동등성과 등가성에 만약 위배됐다면 배분적 정의가 제대로 실현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바로 그런 관점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뭐다? 평균적 정의다 그 이야기예요. 정리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 3번. 다음 그리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을 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법원의 분류 방식의 성문법과 불문법입니다. 이게 이제 입사 시험이라든지 법의 기초 파트에서 사실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주제인데, 일단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시험 주제들, 그 다음에 출제하시는 분들이 주로 관심을 두는 건 어딜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이제 불문법의 종류,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문법의 종류에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지. 뭐가 있습니까? 판례법, 관습법, 그 다음에 조리. 그 중에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지? 관습법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서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성문법과 불문법의 관계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왔던 게 바로 뭐였습니까? 이거였죠.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에 없으면 조리해야 한다. 이 내용은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지? 성문법 우선주의죠.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성문법 우선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항상 성문법이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등한 능력, 성문법과 불문법이 대등한 효력을 가진다는 게 바로 물권법에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 창설하지 못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지? 물권 법정주의라고 부르죠. 자, 심지어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불문법이 성문법보다 우선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상관습법 이거 이야기죠.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기억에 포함되는 사례를 들고 기억에 포함되는 사례는 뭐냐라고 한다면 제시문에 없는 사례니까 판례법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들어갈 걸 순서대로 쓰라고 했는데 디귿에 들어갈 이야기는 바로 민법이죠. 상관습법이었으면 민법 규정해야 한다. 됐나요? 자, 역사적인 발전 관계를 보면 민법이 사법 관계에서는 최초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민법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특별법으로 상법이 돼요. 그러면 사법적 관계에서 민법은 뭐가 되지? 일반법이 되는 것이고 상법은 뭐가 되지? 특별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니은에 해당되는 물권 사례를 두 가지 쓰라고 했는데, 니은에 해당되는 물권 사례는 전세권, 그 다음에 유명한 게 관습법상 지상권, 관습법적 지역권, 이런 것들입니다. 전부 다 공통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나죠? 용익 물권에서 나타나요. 용익 물권.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문법과 불문법의 나머지 이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쟁점들을 한번 보시면, 성문법의 유형들이 헌법부터 해서 법률 조약 이런 것들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 법들 사이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관련되는 법 원칙이 뭐지? 포괄유인 입법 금지 원칙이죠. 자, 그 다음에 성문법의 장점과 단점은 한 가지씩만 기억하면 됩니다. 성문법은 어디에 기여하지? 법적 안정성. 그 다음에 단점은 뭐죠? 비신축성. 그 다음에 이제 불문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관습법, 판례, 조리. 다시 한번 용칭을 기억하시고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관습법의 의미는 시험에 이미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불문법의 장단점도 역시 한 가지씩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사회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신축성이죠. 유연성. 다른 말로는. 그런데 어떤 상황을 도래할 수 있다. 법적 불안정. 그래서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법과 불문법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보충, 대등, 변경. 자, 그 다음 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4번을 보시면 내용은 이겁니다. 결과적 이야기를 하면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이야기인데,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한 지배와 좀 다릅니다. 법에 의한 지배는 이거는 법치주의가 아니고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통치자가 법을 수단으로 삼는다 그 이야기예요. 법에 의한 지배는 뭐라고요? 통치자가 통치의 수단으로 삼다 법을. 됐습니까? 그게 법에 의한 지배고, 법의 지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치주의죠. 그러니까 이쪽은 뭐야? 통치자나 피통치자나 전부 다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법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뭐지? 법 앞에 평등입니다. 다시. 법의 지배는 뭐라고요? 통치자든 피통치자든 전부 다 뭐다? 법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뭐? 법 앞에 평등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한 가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는 무엇에 관한 구분입니까?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는 무엇에 관한 구분이에요? 자, 법치주의 개념의 문제입니다. 개념의 문제. 아시겠나요? 법치주의 개념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 정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는 뭐지? 형식적 법치주의. 하나는 뭐지? 실질적 법치주의. 자, 그래서 이걸 아셔야, 법치주의 개념, 이걸 아셔야 A, B 해당되는 게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를 물어보고자 하는 거구나.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기업과 니은의 차이점 서술하라고 했는데 이미 말씀드렸죠. 법에 의한 지배는 뭐라고요?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단순한 수단.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통치자가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것, 법을 통치자가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것, 이게 법에 의한 지배고, 법의 지배는 통치자이든 피통치자이든 어떻게 한다? 법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바로 법 앞에 평등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법치주의의 의의를 보시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과를 할 때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법치주의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그 다음에 강제할 때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는
법률적인 불법을 허용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 이런 그렇다. 됐어요. 형식적 법치주의의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것만 법이다라고 보는 거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법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합법성을 강조한다. 다시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개념에 관한 문제. 그럼 이때 형식적 법치주의가 말하는 법은 뭐냐? 형식적인 절차,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법이 될 수 있다. 그럼 뭐가 되지? 실정법이지. 실정법. 자,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인 절차만 거치면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법은 나쁜 법도 법이 될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 법치주의는 그렇지 않죠.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법뿐만 아니라 그 법의 내용도 어떻게 정당해야 된다. 법이 되는 형식도 갖춰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정당해야 된다. 그래서 법은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고 내용이 정당한 것이 바로 법이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통치 합법성을 강조한 입장, 형식적 법치주의. 정당성도 함께 고려한 입장, 실질적 법치주의. 그런데 이 문제는 수능시험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가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아직까지 출제는 안 됐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되셨나요? 그 다음 5번 입헌주의가 핵심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입헌주의가 포함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가 뭐라고 했죠? 시민혁명이 발생을 하고 시민혁명이 끝나고 나서 시민의 권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강조했던 두 가지 헌법에 포함시켰던 핵심적인 원리는 첫 번째는 권력 분립이고 두 번째는 뭐지? 기본권 보장이었습니다. 자, 핵심 주제 및 쟁점을 한번 볼까요? 기본권 보장과 권력 분립의 핵심적 내용을 하는 헌법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헌법에서 통치를 위해서 필요한 기본 원리를 규정을 합니다. 그 규정 원리가 바로 첫 번째가 국민주권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이거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원리다. 그 이야기고요.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말은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국민에게 있고 국민들이 전부 다 통치를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통해 통치를 한다? 대표를 통해 통치를 하는 겁니다. 대표를 통해 통치를 하더라도 대표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면 권력의 절대성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권력 불입주의를 반드시 택해야만 기본권 보장이 가능해진다. 그 이야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이런 모든 내용들은 성문법에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경성헌법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 헌법 개정이 어렵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기본 원리가 된다. 그 이야기예요. 됐죠? 자, 6번 문제. 우리 시험에도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 이게 주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시험에 나온 직접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법상의 요소는 세 가지가 있지. 하나는 뭡니까? 국민투표. 나머지 하나는 뭐지? 국민 발안.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국민 소환입니다. 국민 소환은 아직까지 우리가 얻어내기는 힘든데 여전히 지금 현재 강조되는 대표적인 원칙 중에 하나는 시민단체든 요구되고 있는 것. 이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국민 발안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도 한번 출제가 됐고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 한번 우리나라에서도 국민 발안이 헌법에 규정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초대 대통령이 하나요 이 말입니다. 초대 대통령이 하나의 중임 제한을 철폐했다 이 말은 나머지 대통령들은 중임의 제한을 받는다. 그런데 초대 대통령은 예외다 이 말이지.
두 집단을 두고 하나를 예외로 두는 것, 이건 뭐의 문제지? 평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갈 이야기는 평등의 원칙이 됩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 도입된 직접민주주의 요소 중 하나는 7차 때 폐지가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국민발안제다, 그 이야기입니다. 국민발안제. 답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핵심 주제하고 쟁점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에서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건 헌법의 입법 원칙하고 그 다음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보는데, 입법 원칙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첫 번째, 뭐 사안적 합성이나 보충성 이런 것들은 일단 제껴두고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첫 번째, 체계적인 면에서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하위법에 법을 위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포괄적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포괄적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바로 내용면에서 입법 원칙일 겁니다. 내용면에서 입법 원칙에서 제일 첫 번째 아는 게 바로 평등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 과잉금지 원칙이에요. 이게 바로 헌법 몇 조지? 37조 2항입니다. 그렇죠?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이지.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나와 있는 실제 보호의 원칙이 소호 입법 금지의 원칙인데, 이거는 이제 주로 어디에 나오지? 행정법. 그 다음에 재형법정주와 관련되는 원칙이기도 한 명확성의 원칙.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용이하게 쓸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민주주의 요소에서 우리나라 헌법 헌정사와 관계되는 것은 국민투표제와 국민반환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국민반환제는 어떤 국민반환 이야기 하는 거냐? 개헌입니다. 개헌. 그러면 이제 제시문에 나올 수 있는 과정은 이거야. 시민사회에서는 국민반환제, 개헌에 대한 국민반환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도대체 누가 발의를 하고 있지? 누가 발의를 하고 있죠? 국회의원? 하고 대통령. 그게 시험 문제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민사회가 개헌에 국민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떤 게 한계점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고 있을까? 이 질문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주장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제안을 받더니 누가 있습니까?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대통령의 발의 이래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여러분 시험에 낼 수가 있냐면, 내용은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헌법 조문으로 줄 수 있죠. 그럼 헌법 조문에 주고 이걸 기입형으로 물어보면 여러분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예를 들면 헌법 조문에 과반수만 딱 놔두고 여기에 기입형을 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뭘 써야 돼? 국회의원 섞고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국회 제적의원. 국회 제적의원 이렇게 적고 나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있는데 여기에 가로쳤어. 가로쳤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정부를 적고 나오면 틀린 거죠. 정부가 아니라 뭐다? 대통령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나오는 시험에 나온 내용들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학습한 공부한 내용들, 그걸 종문 없이 공부를 주로 많이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종문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종문을 줬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냥 알고 있는 데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종문을 주면 여러분들이 당황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요즘 시험 문제 나오는 스타일이 그렇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7번. 자, 7번 문제는 우리 헌법에 규정된 평화국가 원리입니다. 평화국가 원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뭐지?
국제법을 존중한다. 나머지 하나는 뭐지?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해준다. 그래서 헌법 6조 1항에 보면 이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기입형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게 사실 뭐냐면 관습법이에요. 그 다음에 헌법 6조 2항에 외국인은 니은과 디귿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되어 있는데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이야기가 앞에 나와 있는 조약이죠. 국제법과 조약이지. 그래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지위가 보장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이야기는 뭐다? 조약과 국제법규는 어떤 효력을 가진다? 국내법. 그 다음에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에 의해서 보장된다. 이 말은 상호주의다 그 말입니다. 상호주의다. 무슨 말이라고요? 상호주의다. 조약보다 상위 개념이 뭐지? 조약의 상위 개념이 바로 뭡니까? 계약이죠, 계약. 이해됐나요? 계약입니다. 조약의 상위 개념이. 자, 그래서 양국이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상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체결 공포된 조약으로서 헌법 제6조 1항에 의해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체결 행위는 공권력 행사다. 그 다음에 리얼 이야기지. 리얼 이야기는 바로 뭡니까? 상대국이 자국민을 보호한 정도에 맞추어지.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는 거죠? 상호주의, 다른 말로 호혜주의. 호혜. 그 다음에 상호. 같은 말이다. 자, 핵심 주제 및 쟁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우리 헌법에는 평화국가의 원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땡땡이 빠졌네요. 땡땡이 빠졌네. 평화국가의 원리. 그러면 평화국가의 원리는 아까 내용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 뭐지? 국제 질서 존중.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지? 외국인 보호. 국제 질서 존중, 그 다음 외국인 보호. 자, 그래서 국제법 존중, 이게 바로 국제 질서를 존중한다는 이야기다. 6조 1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중요한 키워드는 일반적 승인된 국제법규.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의 보호와 관련되는 중요한 키워드는 상호주의, 호혜주의다. 이 호혜주의는 어떻게 결정된다?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죠? 국제법과 조약에 의해서 결정되죠. 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문제는 일단 정리가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실전 문제 가지고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해 보도록 합시다. 1번. 독일의 법학자 예링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법과 도덕의 구별. 당연히 여기 핵심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니까 독일의 법철학자 예리네크 나오는데 예리네크는 이 사람은 어떻게 알고 계셔야 되냐면 이 사람은 법실증주의자다. 하나 메모를 하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법의 규율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법과 도덕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뒤에 보니까 이 말이 나오죠. 법은 조직의 국가 권력에 가능하지만 도덕의 이행은 양심에 맡겨진다. 이걸 근거로 하게 되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야 돼? 강제성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의 목적이 뭐가 되죠? 정의. 도덕의 목적은 뭡니까? 선이죠, 선. 선. 그 다음에 이제 법은 뭘 중시하지? 도덕은 윤리성. 이걸 좀 더 쉬운 말로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도덕성.
이것과 대비되는 개념은 뭐지? 합법성.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한번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핵심 주제 및 쟁점에 법과 도덕의 차이 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자, 확인하시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 부분입니다. 강제성, 이걸 전제로 했을 때 뭐가 문제지? 타율성과 자율성. 타율성과 자율성을 연결된다는 거. 이해가 됐나요? 예. 자, 2번은 어떤 주제냐면 섭외사법, 바로 국제사법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사법과 관련된 이야기죠. 여기 보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미국 뉴욕주에 있는 부동산에 남겨 사망한 경우, 한국인, 일본, 그 다음에 미국.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법의 저촉, 이걸 지금 현재 해결해야 된다. 어느 나라 법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어느 나라 법원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뭐다? 국제사법이죠. 그 다음에 어떤 법률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냐. 이 법률관계는 뭐야? 사법관계인데 바로 섭외적 사법관계입니다. 그래서 뭐라 불렀냐면 섭외사법이라 불렀던 거예요. 섭외사법. 그런데 요즘에 섭외사법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제 국제사법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표현이 부드럽다고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국제사법의 의, 핵심 주제 및 쟁점을 가지고 체크를 좀 합시다. 자, 국제사법은 국제시대에 일어나는 사법적 법률 문제. 이 다루는 내용은 뭐냐? 사법관계다. 어떤 사법관계인데? 국제적인 것, 외국 요소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섭외적 사법관계라 부른다. 그 다음에 규율 대상은 국제사법관계, 섭외사법관계 방금 확인했고요. 그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법률관계 구성 요소 중에 일부가 다른 나라와 관련을 가진 경우 외국적 요소를 가진 사법관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 나온 게 외국적 요소를 가지는 관계. 그러면 섭외사법, 국제사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데? 바로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데,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어느 나라 법원에서 이걸 다룰 것이냐, 이 문제. 첫 번째가 뭐냐? 우리나라 법원에서 과연 재판이 가능한 거냐? 재판 관할권을 결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재판 관할을 정했는데 이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거냐? 이게 두 번째. 만약에 외국의 법원에서 이루어진 판결이 있다면 외국 판결의 승인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국제사법은 이 세 가지를 정하는 게 국제사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되셨나요? 예. 그 다음에 3번은 다음 걸 읽고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딴 게 아니고요. 법 적용 범위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 적용 범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지? 자국법, 국내법이죠. 국내법. 국내법의 적용 범위 원칙이 어떻게 되느냐. 자, 국내법의 적용 원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뭡니까? 영토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는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국민을 기준으로 적용할 거냐, 하나는 영토 기준이냐. 뭐 그거는 굳이 안 넘겨봐도 될 것 같은데. 국민 기준으로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죠? 속인주의라 부르죠. 영토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뭐라 부르죠? 이걸 속지주의라 부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속지주의가 1원칙입니다. 이게 대부분 다. 그런데 유일하게 국적과 관계되는 것만 1원칙이, 속인주의가 1원칙이고요. 속지주의가 2원칙이 돼요.
대부분의 모든 법들은 속지주의가 1원칙이고 속인주의가 2원칙인데 국적법의 경우에만 속인주의가 1원칙이고 속지주의가 2원칙이 됩니다. 그 다음 4번 헌법 10조 후단 헌법 30조 2항인데 이거는 30조 2항의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30조의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이 가능한 목적은 어떤 경우이냐, 두 가지 다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었습니다. 기출문제에서.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다르게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은 처음 시작은 어디에 나오는 거죠? 한목적성에 관한 이야기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10조 후단 30조 2항에서 우리나라 법이 지향하는 한목적성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 그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당연히 인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도 인권을 보장한다. 그렇지만 뭘 추구한다? 이는 한목적적인 이유로 제한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잖아. 그럼 이건 결국 뭐야? 인권 보장과 공공복리의 조화죠. 그런데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의 스타일을 보면 인권 보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익, 그 다음 공공복리를 공익, 두 가지의 관점으로 바꿔서 물어본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럼 사익과 공익의 조화지. 자, 그 다음에 밑줄친 부분을 한목적성에 따라 구체화할 때 준수해야 되는 헌법상의 원칙이 도대체 뭐냐. 여기 나온 이거죠. 얘를 구체화할 때 준수해야 되는 헌법상 원칙이 뭐냐. 첫 번째는 뭐지? 비례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되겠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또 뭘 준수해야 돼? 이거 말고도. 목적. 그죠? 그 한목적성이 바로 뭐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잖아. 그럼 여기에 따라서 이 한목적성에 따라서 지금 현재 기본권을 법률 제한을 할 때 지켜야 되는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예하고 법률로서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남아 있는 게 두 가지잖아. 하나는 뭐지? 비례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 나머지 하나는 뭐지? 본질적인 내용 침해 금지.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그런데 한목적성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당연히 목적을 고려해. 목적을 지켜야 된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수단은 반드시 뭘 통해서 해야 된다? 법률로서 해야 된다. 그러면 법률이 갖춰야 되는 적정성은 뭐냐? 과잉금지 원칙. 맞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되는 한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지? 본질 내용 침해 금지. 네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 한목적성에 따라 구체화한다고 했으니까 방금 했던 두 가지 중심으로 쓰시면 된다. 그 다음 5번. 다음 그리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법치주의 이야기지. 자, 그런데 법치주의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일단은 법치주의의 실현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법치주의 실현을 되려면 첫 번째 권력 분립이 돼야 됩니다. 맞죠? 권력 분립이 되어서 법을 누가 만들어야 돼? 의회가 만들어야 됩니다. 입법. 그리고 의회가 만든 입법을 통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누가? 정부가. 그래서 법률에 의한 뭐라 부르지? 행정. 그 다음에 의회가 만든 입법을 통해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죠? 누가? 법원이 하는 거죠. 이걸 뭐라 부릅니까? 법률에 의한 재판. 다시 법치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 의미는 당연히 실질적 의미.
절차와 형식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정당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용은 그러면 그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형식과 절차를 갖춰야 되고 그 내용이 정당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이 법치주의가 실현이 되려면 실현 자체가 되려면 첫 번째는 뭐가 돼야 된다? 권력 분립이 돼야 된다. 그리고 권력이 분리가 되어서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 의회가 있어야 된다. 의회가 뭘 해야 돼? 법을 만들고 이 의회가 만든 법에 따라서 정부는 뭐지? 집행을 한다. 이걸 뭐라 부르지? 법률에 의한 행정. 됐습니까? 그리고 이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한다. 법이 규정하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법률 유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든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재판, 법원을 갖춘다. 그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AB에 해당하는 법치주의의 두 관점을 쓰라고 했는데 이건 다른 말로 법치주의의 개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 밑주신 부분에 해당하는 헌법재판소의 구체적 규범 통제 수단이 뭐냐? 실질적 법치의 대표적인 수단이 뭐지? 위헌법률 심판이죠.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은 뭘 통제하는 거야? 뭘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법의 내용의 정당성이지. 법의 내용의 정당성. 꼭 기억하세요. 법 내용의 정당성. 위헌법률 심판.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다른 시험에서는 이미 여러 번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주제 및 쟁점을 한번 보시면 실질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보입니까? 자, 실질적 법치주의와 관련되는 법사상은 자연권 사상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연권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자연권의 핵심은 인권이죠.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돼요. 실질적 법치주의의 배경이 되는 법사상은 자연법 사상입니다. 그리고 자연법 사상, 자연권 사상의 배경이 되는 개념은 인권이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지? 헌법재판제도. 그래서 내용의 정당성을 따질 수 있는 헌법재판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 법치주의와 관련되는 평등 원칙의 내용은 두 가지죠. 법 적용의 평등은 뭐예요? 이건 형식적 법치주의지.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이건 뭐지? 실질적 법치주의. 이것도 중요한데 시험 문제에 안 나온 거다. 됐죠? 법 적용의 평등과 법 내용의 평등.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6번. 다음 거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을 해보자. 현행 우리 헌법 13조 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죠? 소구표 금지, 죄형법정주의, 행위시법주의. 적으세요. 그래서 6번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소구표 금지의 원칙. 그 다음에 행위시법주의.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거는 뭐예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죠. 일사부재리의 원칙. 그 다음에 형법 제1조 1항도 마찬가지인데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이것도 시험에 문제 나왔던 거죠. 자, 재형법정주의를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이 재형법정주의는 이 내용들은 이 원칙 위에서 성립된 것이다. 이 원칙이 도대체 뭐냐? 그 이야기인데 이 원칙은 당연히 소구표 금지의 원칙이지. 자, 소구표 금지의 원칙을 인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법적 안정성 때문이죠. 인정하는 취지의 핵심은 뭐냐? 법적 안정성입니다. 소구표 금지의 원칙을 쉽게 말하면 어떤 거예요? 줬다가 뺏는 거죠.
처음엔 줬어. 나중에 법을 새로 만들어 뺏는 거죠. 그러면 뺏기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기분이 나쁘고 혼란스럽지. 쟤가 왜 저러지? 뭐 그런 거잖아. 그래서 법적 안정성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원칙의 예외는 언제 인정되는지 서술하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인정됩니까? 신법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첫 번째 사회 현실 요구에 적합하고 두 번째는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도 부합할 때. 사회 현실 요구에 적합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가 되지? 국민의 법 감정 내지는 국민의 동의와 지지. 그래서 이 원칙 예외는 언제 인정되느냐 라고 한다면 신법을 소급해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고 정의와 형편의 관념에 부합한 경우. 그 다음에 이 원칙 예외를 인정한 이유를 헌법의 궁극적 목적과 법의 이념 측면에서 한번 써보라고 했는데 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기본권 보장이죠. 그래서 여기에 본 대로 신법에 의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 보호와 인권 존중 사상에 부합하는 것 이겁니다. 그렇죠? 법의 이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이거 자체가 바로 뭐지? 법적 안정성. 이걸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잠시 쉬었다가 7번부터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